헌법재판소의 바삐 돌아가는 시간, 오늘 이분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지내신 분이죠. 노희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살면서 주목을 받아본 적이 있었나?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이목을 받긴 했지만은 요즘처럼 대통령 탄핵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지금 헌법재판소로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를테면은 뭐 한덕수 총리 탄핵도 있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예전에 헌법재판관 하실 때, 그러니까 헌법연구관 하실 때 이렇게 바쁜 적이 좀 있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든가 예. 뭐 기억나는 건 신행정 수도 이혼확인 사건 이런 예. 경우는 이제 국민적 뭐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게 높기 때문에 그 조그만 헌재에 뭐 기자들이 뭐 100명, 뭐 150명, 200명씩 이제 몰려온 적은 있었죠. 그런데 이번은 뭐 대통령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뭐 국무총리, 뭐 감사원장, 검사 탄핵도 있고요. 예. 또 뭐 국회의장과 뭐 권한쟁의 심판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거의 헌법재판소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변론을 하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변론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헌재 창립 이래 이렇게 바쁜 적은 없었다라고 좀 기억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나라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고, 헌법재판소가 또 어떤 최종 법의 어떤 해석 결정권자로서 조금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헌재에서 있었던 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한 번 했잖아요. 한 번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한 번으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한 번이 더 잡힌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맥락이 지금 이렇게 된 건가요? 지난번 이제 변론이 종결되고 이제 선고기일까지 잡았었는데 아마 선고기를 뭐 2시간 남겨놓고 헌법재판소가 이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변론 재개 신청을 하긴 했었죠. 예. 근데 결국은 이제 헌재에서는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대통령 측에서 계속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양측으로부터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 변론이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실제 오늘 제가 이제 2차 변론 동영상을 좀 뭐 부분 시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즉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되느냐 아니면 거치지 않아도 되느냐. 국회 측에서는 뭐 과거 국회가 국회의장이 뭐 민사 소송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때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 예. 그리고 전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이제 검사와 법무장관이 이 검수완박 소위 예. 그 법률에 대해서 이제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을 때에도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이제 응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두어서 헌법과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는 국회는 합의제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어떤 소송상의 행위를 하거나 소송 외의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어떤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점에서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차 변론에서의 쟁점은 여야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였다라면 오늘 열린 2차 변론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의결을 거쳐야 되느냐 여야 국회에서의 의결을 거치는 게 맞느냐 없어도 되느냐 요 쟁점인 것 같은데, 일단은 1차에서 이제 나왔던 거 잠깐 짚어보면은 어쨌든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여러 가지로 뭐 증명될 수가 있지만은 12월 11일에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 그리고 국회의장이 양당에 보낸 청문위원 선임 통지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마은혁, 정계선 그리고 정영식 이 세 명을 지금 임명한다라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있었다라고 볼 여지가 많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재판에서 공적인 기관이 문서로서 대외적인 의사표시를 한 공문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예. 지금 대통령 측 그러니까 이제 최상무 권한대행 측에서는 그 합의가 뭐 행정 공백기에 뭐 담당자의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든가 뭐 심지어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제기된 이후에 뭐 여야 간에 뭐 헌재 소장의 임명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또 새로운 주장도 하고 있고요. 좀 객관적으로 재판에서는 설득력이 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당 원내대표 그다음에 야당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재판관 선출 3인에 대한 어떤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공문을 국회의장 앞으로 보냈다는 것 예. 그 자체는 아주 강력한 합의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저는 그 점에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 재판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합의의 어떤 증거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가 됐든 뭐 행정적 공백으로 그냥 도장이 찍어서 나갔든 뭐 민사에서도 보면은 어쨌든 뭐 대표이사가 그게 기계적으로 뭐 찍었든 뭐 남이 찍었든 이게 뭐 이제 훔쳐서 찍은 게 아닌 이상 뭐 이렇게 찍으면은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안에서 여야 합의를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부적법하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국회는 국회 내부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즉 재판관 3명을 선출함에 있어서 합의가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국회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다수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선출 결의를 통해서 3명의 재판관이 이미 선출이 됐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국회 내부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예. 임명을 할 수 없다 아니면 임명을 보류한다 이런 주장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 내부에서 여야 간에 어떤 정치적 합의가 없었다라는 것을 갖고 상대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거나 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내부에서 의사 형성의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은 정적 중립 의무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법적인 요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라는 게. 예.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법적 요건도 아닌 사항을 갖고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한다. 여야 합의 여부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어떤 헌법기관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변론이 이번 변론이 마지막이었던 거죠? 지금 변론 종결됐습니다. 변론 종결이면은 이제 이게 선고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선고라고 합니다. 선고라고 하나요? 그럼 네. 선고일은 지금 대략 어느 정도 언제쯤 될까요, 이게? 통상 헌법재판소는 변론이 종결된 후에는 뭐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2주 정도 후에는 2주 내에는 선고를 했습니다. 예. 그런 관례에 비춰 보면은 2주 내에는 선고되지 않을까라는 뭐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뭐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그 변론 종결과 이제 쟁점이 예.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느냐 여부가 이제 큰 쟁점이 된 사안이어서 오늘 변론 절차에서도 이제 뭐 재판부에서 국회 측에서 이제 재판부가 결정하면은 보정할 수도 있다. 즉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거칠 수도 있다. 뭐 예. 추인을 하거나 그런 절차에 한 뭐 적어도 2주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그거를 뭐 보정을 해라 마라 이런 결정은 안 하고 뭐 할 수 있으면 제출해도 된다, 보정을 해도 된다라고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또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는 이게 소급 적용이 가능한 거냐, 이 의결이 뭐 이런 식으로 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적절한 주장은 아닙니다. 이제 소송 요건의 흠결 중에서 보정이 가능하면은 선고가 결정되기 전에 얼마든지 보정을 할 수 있고요. 보정을 할 수 없는 사안인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는 없는 경우죠. 근데
이번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있어서 사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느냐 여부가 이제 적법 요건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뭐 충분히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이제 본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의결을 한다면 뭐 충분히 이제 보정이 되기 때문에 적법해진다라고 봅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그건. 예, 알겠습니다. 이 마흔역 재판관으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수는 뒤에 좀 저희가 질문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6차 변론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6차 변론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곽종근 특수사령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격하게 반응을 했어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헌재 증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어떤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뭐 특히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의 증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봤고요. 예. 왜냐하면 곽종근 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정족수 의결 채우지 않도록 해라라고 이제 진술을 했고요. 특히 이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번도 바뀌지 않고요. 예. 뭐 헌재 증언에서도 대통령 면전에서 그대로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이에요.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고는 증언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뭐 홍장원 전 차장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동기가 없어요. 이런 점에서 재판관들이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 것이고, 특히 대통령의 이번 이제 국회 군병력을 투입한 것이 결국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점이 상당 부분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탄핵 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주로 곽 전 사령관의 말이 좀 바뀐 것 부분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아예 인원이라는 말을 내가 평소에 쓰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뒤에 또 뭐 인원이란 말을 여러 번 써가지고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좀 말이 바뀐다,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럼 헌법재판에? 저는 뭐 전혀 영향을 주기 어렵다. 곽 전 사령관의 전체적인 진술이나 내용은 예. 본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치하고 뭐 전혀 바뀐 게 없다. 즉 의결 정족수 150명이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의원들을 끌어내라. 뭐 이런 내용은 전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세하게 뭐 그 급박한 상황에서 뭐 인원이라고 했는지 요원이라고 했는지 이 부분들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본인도 곽 전 사령관도 뭐 그 요원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라도 그 당시 의결 정족수 뭐 150명 이런 부분들에서 명확하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대통령 측의 좀 트집 잡기에 불과하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을 보낸 거는 내 지시였다, 이런 얘기를 지금 변론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자충수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는 것 자체가 이게 위법적인 행동인데 이거를 왜 대통령이 자백을 한 것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해설들이 나오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를? 당연히 자백이죠. 뭐 대통령이 이번만 자백한 게 아니고 뭐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도 다 자백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예. 국회 이 사건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정말 국가 비상사태에 적법하게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헌법기관인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예.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고, 구체적으로 뭐 어떤 목적에서 보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상 자백이다. 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보냈는지 부정선거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보냈는지 저는 다 사실관계에도 안 맞지만
군병력을 보내서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군병력을 국회로 보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군병력이 뭐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 본청 안으로까지 들어가게 됐다.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공보관이 기자들 브리핑이 있었는데 요 얘기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일부 이제 군인들이나 피의자인 군인들이 진술을 좀 거부하거나 진술이 제한된다 형사재판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조서 그 사람들이 받은 이제 조서를 증거 능력으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것과 이 조서가 다를 경우에는 그냥 재판부에서 그 신빙성을 알아서 판단하겠다.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해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그러면은 헌법재판관들이 자기들 맘대로 그러면은 어떤 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맘대로 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좀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또 헌법연구관도 지내셨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특히 이제 피신 조서가 예전에는 검찰에서 진술한 거는 무조건 증거 능력으로 됐지만은 요즘은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재판에서 이제 부인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진술했지만 나는 이거는 부인한다라고 하면은 증거가 또 채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쟁점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뭐 헌법 재판뿐만 아니라 일반 법 재판에서도 법관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법관 개인의 어떤 자유심증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즉 어떤 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물들을 보고 내가 어떤 사실을 인정할지 인정하지 않을지는 법관 자신의 자유심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헌법재판관들이 뭐 조서를 우선하는지 뭐 증언을 우선하는지 이거는 뭐 우선 순위가 없다. 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할 수도 있고 뭐 구체적인 태도나 동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 기자들로부터. 예. 헌재법 40조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심판의 경우. 예.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하지 않고 대통령 측에서 부동의한 검찰의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도 증거로 채택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하지 않겠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 헌재의 어떤 선례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이제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본인이 그 조서를 확인한 후에 사실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했으면 이릉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로 채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 진술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 예. 재판관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아니 2017년 이후에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는데 왜 그 개정되기 전에 헌재 선례를 적용하느냐 하지만 헌재법이 개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헌재는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더라도 헌재는 기존 선례에 따라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헌재의 태도는 일관되고 그게 형사소송법 개정이 됐다고 해서 지금 현재 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이거 여쭤본 거는 오늘 좀 뭐 기사도 나오기도 했지만은 헌재에 대한 어떤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보수 진영의 불신, 불만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눈에 많이 띄어가지고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같이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가 증인 신문 시간 제한하고 반대 신문 사항도 변론 전날 제출하도록 한 거 이거는 지금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거 아니냐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이제 재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쟁점이 된 사실관계를 재판관들이 확인하기 위한 절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여러 증인을 채택하는 것도 꼭 필요한 증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무한정 그 증인에 대한 신문을 뭐 보장해줘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재판의 어떤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본질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재판의 본질은 재판관들이 대통령이 정말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범위 내에서 증인신문도 하고 증거조사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뭐 주신문 반대신문 각 30분, 재주신문 재반대신문 15분씩 해서 각각 45분씩을 정확하게 균형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총 90분. 예, 그리고 거기다가 증인신문이 끝나면 대통령에게 특별히 그 진술 기회를 또 부여하고 있고요. 예. 또 재판관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직접 증인에게 신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재판부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증인신문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만약에 사건이 복잡하고 해당 증인이 뭐 더 진술할 필요가 있다 증언이 그러면은 뭐 추가적으로 재판부가 또 증인신문 시간을 더 늘려줄 수는 있는데 예.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재판부가 충분히 증언을 들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 측은 방어권만을 위해서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적정한 제한은 항시 필요하고요. 이건 재판의 본질입니다. 뭐 다른 재판도 대부분은 증인신문 시간을 어느 정도로 이제 제한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헌재 흔들기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말 사이에 이제 집회를 보면 뭐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뭐 헌재를 해체해야 된다. 뭐 인권위원 김용현 인권위원도 뭐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뭐 파괴해야 된다. 뭐 이런 류의 발언들을 하고 뭐 문영배 밟아 뭐 이미선 밟아 막 이런 구호들이 난무하고 있고 특히 뭐 지금 그 지난번에 서부지법에 폭동 모의한 걸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동일한 사이트에서 헌재도 지금 주변 지형 그리고 이거 뭐 설계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막 공유되고 어디가 담이 낮다 높다 막 이러면서 폭동 모의까지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보도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요. 행위죠.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뭐 정치적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국민들 간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국가 공동체의 어떤 존립 우리 사법제도와 헌정체제의 어떤 존립만큼은 우리가 결코 양보해서도 안 되고 그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래 사법부를 공격하는 행동은 그렇게 없었거든요. 사법부에 어떤 결정이 있으면은 그걸 존중하고 뭐 비판을 하더라도 일단 이제 말로는 비판한 거는 있지만은 물리력을 행사한 그렇습니다.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번 서부지법 폭동이 이제 정말 충격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온 것도 있고요. 결국은 국가공동체와 헌정체제를 무너뜨리는 행위거든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저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구체적으로 헌재를 부숴버리자 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올리고 행동 뭐 지침 같은 것을 내려주는 듯한 것을 조직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뭐 이게 장난 삼아서 하는 건지 그것도 있을 수는 없지만 정말 실행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뭐 지지층에게 어떤 뭐 이런 것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명백히 내란 선동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분명히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이 지금 난무하는 것은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여당 국회의원들이나 뭐 일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의 어떤 지도자들이 대놓고 헌재의 어떤 재판관들을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헌재 결정이나 뭐 헌재의 어떤 절차 진행을 어떤 불공정하다, 뭐 편파적이다 이런 걸 대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들의 어떤 이런 행동들은 결국 지지층들에게 나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나 사회의 어떤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와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발언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런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되고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하고 이제 목요일 사흘 뒤에 이제 두 번의 변론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헌재에서는 여기까지 지금 8차까지만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8차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추가로 변론을 잡을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탄핵 심판 선고가 그러면 언제쯤 대충 잡힐 것이냐. 이거 사람들이 사실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그래서 언제 선고 나는 거야. 이걸 지금 저한테도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예. 뭐 사실은 뭐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측하는 것은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7차 변론과 8차 변론을 남겨놓고 있고요. 증인을 전체적으로 합쳐보니까 한 15명 이상 됩니다. 예. 뭐 국회 측이 한 4명 정도 되고 대통령 측이 한 11명 정도 신청한 증인이 채택됐고 그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인들이 많이 채택이 돼서 증언을 이미 끝냈습니다. 그리고 7차 변론, 8차 변론에는 이제 대통령 측이 특별히 이제 신청했던 증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국회 뭐 지금 아시겠지만 탄핵 심판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이유는 예. 탄핵 소추 사유서에 있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지금까지 어떤 증인 신문으로도 충분히 헌재 재판관들이 사실관계 확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싶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8차 변론의 증인 신문이 끝나면 뭐 추가적인 증인 신문이나 증거 조사는 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헌재로서는 이제 마지막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증거 조사나 증인 신문 절차를 양측이 이제 종합적으로 준비해서 상호 주장하고 반박할 기회를 줘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이제 최후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다음 주 정도 해서 예. 다음 주 정도 해서 한 번 정도 최후 변론기를 잡고 예. 이제 변론을 종결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선고까지 또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한 예. 2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뭐 통상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도 변론이 종결된 때로부터 약 2주 정도 지나서 선고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변론이 종결됐다는 것은 이제 재판관들에게 평의를 거쳐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절차가 남아 있고 그리고 결론이 내려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문을 작성하는 시간이니까요. 예. 한 2주 정도 후면은 선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다른 변수가 없다면 늦어도 3월 초에는 예. 결정 선고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추가 변론이 없는 걸 전제로 3월 초를 말씀하셨고 추가 변론이 있으면 좀 더 거기에 맞춰서 조금 늦춰질 그거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